네, 오늘은 테너 조태진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재미있는 토크를 하려고 이 영상을 켰는데 일단 소개를 자막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베를린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재미있었던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너 조태진입니다. 베를린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뭘 공부했죠? 성학? 성악, 성악. 목소리가 악, 성악. 테너죠, 테너. 네, 테너입니다. 예. 뭐 입학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유학생을 했을 때 아주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없어요? 아, 입학 시험에 자기 자랑을 해도 되고. 피아노 시험이 나옵니다. 피아노 시험. 진짜? 예. 오. 피아노 시험을 했는데 제가 워낙 똥손이라 피아노를 준비하지 못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동요 동요? 뭐 썼어요? 고향의 봄을 제가 변주로 연주를 했습니다. 변주로.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사람들 전혀 모르는 곡이겠네. 한국의 그 전통 전통 포크송. 폭스 리더라고 하는데 폴크스 리더. 폭스 리틀 리틀. 그걸 연주하겠다 했더니 그거 해도 괜찮다 해서 솔솔 미파솔 랄라솔 바로 표정을 올려주고 따라라라라라. 그랬더니 처음 듣는 곡이라면서 오. 아주 이 사람 칠 줄 아는구나. 인터레산트 이런 표현을 쓰면 흥미있다. 어. 노래랑 같이 연주할 수 있겠냐 해서 두 가지 동시에 하는 것은 무리다 라고 얘기하고 진짜? 할 수 있잖아. 나의 살던 고향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정신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틀립니다. 그때 그 고향의 봄을 연주하고 입학한 전설의 그 인물이 바로 와. 제가 되겠습니다. 박수. 이럴 때 박수가 나올 거예요. 좀 이따가. 아니, 그럼 몇 명이 지원했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몇 명 뽑았어요? 오래돼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그 당시 좀 저희 동기가 좀 꽤 많이 됐던 편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학교 입학을 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는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다 기억해 하지 않고 만약에 그 학교를 안 갔으면 만날 수 없었던 그 인연. 지금의 와이프를 만날 수는 없었겠죠. 지금 아이가 둘? 아이가 둘.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저요? 만으로 나이가? 만으로 45으로 하겠습니다. 40대 중반. 40대 중반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테너. 우리나라를 대표하지는 않지만 일단 베를린 음대 출신들이 누가 있는지 제가 또 자막으로 한번 쫙 보내드려 볼게요. 그러면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얼마나 들어가기 힘든 학교인지, 얼마나 유명한 학교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학교 다니면서 또 재밌었던 얘기는 없어요? 베를린에 대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네. 베를린이 원래는 그 옛날에 그 독일이 두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우리나라처럼 서독과 분당국가 있었어요. 동독.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베를린도 서베를린. 서베를린, 동베를린. 네. 그래서 서베를린은 자유베를린, 자유베를린. 혹은 서베를린. 서베를린. 서방 쪽에서 가나라는 그렇죠. 베를린이 서베를린. 아하. 거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예전에 한국 그래서 사람들 많았죠. 서베를린은 서백님 한자로. 그렇죠. 서백님. 아마 여기 우리 채널 시청자 여러분들은 거의 서백님, 동백님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동백님. 네. 동백님은 동베를린을 한자로 표현한 맞아요. 동백님인데 그때 유명한 그 정치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동백님 사건. 동백님 들어봤어요. 단첩단. 여러분 들어보셨죠? 거기에 연루된 분이 작곡가 윤희상 선생님. 윤희상 선생님. 맞아요. 근데 그 작곡가 윤희상 선생님이 제가 다녔던 그 우데카 우니베어 퀸스대 베를린이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베를린 예술대학교. 예술대학교. 베를린에 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에
국립음대. 어. 베를린 국립음악대학은 정식 명칭은 한스 아이슬러 무직 호chschule. 아, 그게 자유베를린에 있었던? 그거는 동베를린. 어, 어. 그 동백님에 있던 학교가 네. 예전에 국립음대. 국립.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베를린 우데카. 우데카는 서베를린에 있는. 아. 근데 그 윤희상 선생님이 서베를린 음대 교수였어요. 아, 세계적인 작곡가인데, 네. 예, 북한을 왔다 갔다 하시는 바람에, 그렇죠. 예, 김일성이 아주 좋아했었다고. 북한 대사관에서 사실은 이제 파티를 하면서 놀다가 어. 간첩단에 엮여갖고 아. 한국에 와서 고초를 겪다가 예, 맞아요. 박정희 그렇죠.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예, 시절. 완전히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했었다고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 동백님 간첩단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에 와서 윤희상 선생님이 옥고를 치르고 서독에 혹은 독일에 있는 유럽에 있는 모든 음악가들이 탄원을 해서 다시 독일로 돌아갑니다. 아. 그 사건이 바로 동백님 사건이고 그 동백님이 사실 동백꽃이 아니라 이스트 베를린, 독일 말로 동쪽에 있는 오스트 베를린이라고 베를린. 하는데 네. 동베를린 사건을 동백님 동백님 사건이라고 사건. 아. 저는 서베를린, 서독 사람입니다. 저는 북한을 안 갈 수 없었던. 갈 수 없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통독돼 갖고 네. 자유롭게 다 다닐 수 있습니다. 거의 한국 사람들이 몇 퍼센트 정도 있어요? 퍼센트로 따지기는 어렵고 한국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음. 네, 한국 분들이 꽤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독일이 통일이 되면서 본이 행정 수도였는데 다시 베를린으로 수도가 다 이전되고 그다음에 대사관도 베를린으로 다시 와 있고 그래서 베를린에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1세대 광부 간호사로 오셨던 교포분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의 이제 자제들이 이제 지금 교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보다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 그래서 이제 음악을 공부하러 오셨다든지 아니면 주재원으로 오셨다는 오신 분들 중에서 또 이제 교포가 되신 분들도 있고 지금 굉장히 미국으로 치면 뉴욕 같이 영국의 런던 뉴욕 같이 또는 LA 같은 그렇게 아주 대도시. 대도시 네. 대도시의 아주 한인 세계적인 한인 한인타운처럼 네, 지금 많이 이제 형성이 돼 있죠. 유학하면서 어려운 거 없었어요? 유학하면서 어려운 것은 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말이죠. 언어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차이 그런 거는 항상 이제 우리가 싸운 적은 없었어요? 싸운 적도 독일 사람하고 독일 사람하고 싸웠죠. 그러니까 그래도 독일은 다른 나라보다 인종차별이 많이 심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인종차별로 어차피 전쟁을 지네 2번 민족들도 없어요 별로. 인종차별로 전쟁을 2번이나 일으켰고 그러니까 2번이나 전 세계적으로 사과를 했던 나라기 때문에 맞아요. 크게 인종차별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게 큰 이제 이슈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서양 사람들이지만은 동양 사람들 차별 않고 되게 잘 해줬고 그다음에 베를린 같은 경우는 전후에 이제 전후 복구를 위해서 외국인들 그러니까 동유럽 사람들도 많이 오고 제일 많이 오는 경우는 이제 서베를린 같은 경우는 터키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했어요. 그들이 와서 이제 건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3D 업종을 3D 업종을 다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터키 하고. 사람들이 많이 해서 터키 이주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중동 사람들도 좀 많이 있고. 근데 누구랑 싸웠어요? 싸운 거는 뭐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말싸움으로 싸우는데 뭐 난 학점도 땄잖아. 싸워가지고 러시아에서 학점도 땄잖아. 그런 거. 나만 이상하게 페이를 줘가지고 내가 이거 60점인데 왜 페이를 주냐 그래가지고 저는 싸워가지고 제가 인테리어를 통과했습니다. 저도 러시아에서 인테리어. 저는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이태리어 수업을 이태리어 수업을 2학기를 수강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이태리어 딕션을 가지고 이태리어 수업을 이제 연재를 받으려고 하다가 이제 발각이 돼서 문제가 되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배웠던 이태리어 강좌를 가지고 면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교수가 이게 아까처럼 이렇게 그 크레임을 걸길래 제가 가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마침 그때는 독일어가 좀 될 좀 때여서 됐을 때. 예. 그래서 인정하겠다 하고 예. 그래서 이태리어 수업을 면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면제를 받았지만은 이태리어 선생님한테 가서 수업을 또 따로 들었습니다. 예. 진짜. 그냥 그거로 끝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차지해야 될 권리들은 우리가 조근조근 논리적으로 언어를 해결을 해야지. 이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 가슴에 맺혀 있는 내서서 싸워서 큰 소리 낸다 그래서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말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면은 그치. 통과가 됩니다. 예. 여러분 절대 그 한국식으로 러시아랑 비슷한 것 같아요. 목소리를 비슷한 크게 해서 것 하면 같아요. 안 됩니다. 예. 진짜 그냥 말로 해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예종 대학원에서 네. 이태리어를 했잖아. 그렇죠. 두 학기 했잖아. 그렇게 해야죠. 안 하면 네. 패스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 안 해주려고 하는 교수님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학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너는 다른 애들보다 더 잘해야 내가 점수를 주겠다. 왜냐하면은 네가 이태리어를 이렇게 잘 읽고 문법도 이만큼 알고 있는데 왜 공부를 안 해오냐. 뭐 그러면 개인적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자 교수님이셨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다 차치하고라도 일단 한국에서는 60점 이상만 맞으면 통과는 시켜준다. 나는 지금 좋은 점수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내가 통과를 한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을 이렇게 하면 들어주는구나 라는 걸 그때 그렇죠. 알았어요. 네. 저는 그때 왜 이태리 수업을 들을 수 없었냐면 이태리어를 개인적으로 리브레토를 가지고 수업을 했어야 됐었어요. 수업을 받았어야 됐어요. 왜냐면 오페라 텍스트. 오페라 작품을 올려야 됐기 때문에 그 수업을 들어가는 거랑 이제 연습이랑 겹쳤기 때문에 그 오페라 어차피 그 교수님이 오페라를 또 담당하는 또그 선생님이었어요. 리브레토를 담당하는 선생님이어서 그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리브레토로 수업을 받고 그 수업을 이제 대신하는 거였는데 이제 그 담당하는 교수님은 이태리어 그 전체 수업에 들어와서 잊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저는 지금 이 수업을 또 병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이 이태리어 강좌를 두 학기를 이수를 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식으로 납득시켜서 그게 이제 해결이 된 거죠. 마스터. 이렇게 성악가가 되기가 힘듭니다. 이태리어 해야죠, 독일어 해야죠, 러시아어 해야죠, 프랑스어 해야죠, 영어 해야죠. 예, 그걸 다 또 노래로 해서 또 알아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개 국어 정도는 해야 진짜 노래를 좀 할 수 있다. 최고죠. 5개국까지 할 수 있으면 최고죠. 진짜 해야 돼요. 정말 절실합니다. 예, 언어가 절실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채널에 김호중 씨 팬들이 되게 많아요. 네. 성악가니까 성악가로서 김호중 씨의 트로트 들어보셨죠? 그럼요. 예, 미스터 트롯에서 시원하죠. 한번 선배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스타킹이라는 프로에서 이미 이제 우리가 맞아요. 스타킹의 스타였죠. 고등학생으로서 바바로티. 그래서 그 친구를 가지고 영화도 하나 제작이 됐었죠. 파파로티. 네, 맞아요. 한석규가 이제 주인공 선생님. 서수용 선생님 역할을 한석규 씨가 그렇죠. 했었죠. 네. 그 영화에서 이미 이미 이슈가 됐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맞아요. 그 파파로티에서 목소리를 불렀던 그 테너 강요셉. 강요셉 씨가 더빙을 했었죠. 맞아요. 같은 학교인가요? 같은 학교. 맞아요. 네. 같은 선생님한테 네. 배웠던. 네. 예. 또 이렇게 또 엮네요. 강요셉. 예. 이제 사석에서는 이제 호용호재하는 사이인데. 너무 소리 좋고 세계적인 테너입니다. 강요셉. 예. 그 강요셉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강요셉 씨가 갖고 있는 목소리보다 김호중 씨 목소리가 조금 더 두꺼울 거예요. 맞아요. 리릭 쪽이죠. 좀 더 리릭하죠. 리릭도. 리릭 엣제로 강요셉 선생이 리릭 엣제로고 그다음에 김호중은 리릭에 좀 더 위에 리릭에 가깝고 약간 플라시도 도밍고처럼. 그래서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성악을 그냥 클래식 성악을 했어도 너무 잘할 수 개성할 수 있었던 맞아요. 그런 목소리다. 미스터 트롯을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즐겨 보시기 때문에 프로를 딱 보는데 많이 보던 친구가 방송에 나왔고 그 김호중 씨였어요. 근데 어쨌든 트로트든 성악이든 오페라든 뮤지컬이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끼인 거거든. 끼. 타고난 끼. 그 다음에 끼가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이것은 노래로 연결된 예술이기 때문에 네. 발성, 노래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노래가 되는 사람이니까 네, 노래는 뭐 따는 당상. 네. 과연 트로트 창법에도 어울릴 먹힐 것인가? 네. 생각했는데 네. 괜찮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왜냐면 너무 꺾이기 때문에 목소리 꺾기가 어. 가능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크로스오버를 좋아했었나 봐요, 옛날부터. 그렇죠. 네. 우리가 트로트라고 하면은 일단 일본 엔카나 네. 뽕짝 이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 트로트 자체가 약간 네. 라틴 리듬에서 온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라틴 음악들을 들어보면 특히 스페인 음악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멜사메 우초 이거는 이제 멕시코 음악이긴 하지만 그런 노래들을 들어보면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트로트에서 이게 그 꽁필들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비슷한 그 리드미컬하거나 네. 뭐 약간 이 꺾기 같은 거라든지 안드레아 보첼리의 크로스오버 음반들 중에서 그런 것들이 꽤 많이 나와요. 네, 안드레아 보첼리도 그래서 우리나라 네, 사람들이 그런 정서로.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한국 사람들 좋아하죠. 근데 그런 거를 트로트에서 맛볼 수 있지 않나. 사실 그 트로트 성악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또 1세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 그 박현빈 씨라고 있잖아요. 아, 박현빈. 네, 성악가를 박현빈 씨의 또 친형이 네. 또 저랑 같이 또 진짜? 라이프지시에서 활동을 아, 했던 성악가예요? 성악가. 그 동생이 데뷔하기 전에 미리 저한테 정보를 줬습니다. 축의 그 예술대학교 성악과를 다닐 때 이미 오디션을 해서 남자 장윤정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발탁이 됐다. 그런 거. 형이 제 동생이 나가겠는데 기대 한번 해달라고. 이미 그때. 그때 제가 독일에서 이제 그 유학생이었을 때 이미 그때 이제 알고 있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가 확 뜨더라고. 그 친구가 바로 박현빈입니다. 그 이후에 성악가가 트로트를 한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인식이 달라졌죠. 달라졌어요. 맞아요. 근데 박현빈 씨는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성악하는 목소리나 트로트하는 목소리 비슷하거든요. 네, 별 차이가 없어요. 예능 프로에서도 그때 나와서 했는데 똑같은 거 아니냐? 오슬레미오를 트로트로 불러달라는데 성악으로 불러달라는데 똑같다고 패널들이 예능 프로에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사실 비슷해요. 근데 김호중 씨는 우리가 그 스타킹이나 아니면 본인이 나와서 성악 발성으로 그때 불러줬던 곡이 레슨 도르마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너무 유명하죠. 빈체로 빈체 하는 그 곡이 굉장히 어려운 곡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너무 테너들만 부를 수 어려워요. 있는데 그 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트로트를 부른다. 근데 트로트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열광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 조 선생님은 혹시 사석에서나 노래방에서 혹시 트로트를 불러보신 적 있어요?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피아노에서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권혜조 피아니스트 선생님 다시 한번 무대를 불러서 제가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거 하고 알만한 앵콜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련의 여주인공이 나타나면 항상 듣는 그 음악이 있는데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라고 렐리스리 나몰레라는 오페라에 나오는 우나프레티마 라그리마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비련의 주인공의 테마가 아니라 어떤 한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의 눈물을 보고 자기의 사랑을 확신한 그런 기쁨의 해피엔딩 아리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기 오신 분들은 슬픔의 아리아가 아닙니다. 네, 사랑의 묘역에 나오는 나몰래 흘리는 눈물 우나프레티마 라그리마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이크는 꼭 반납하라고 했습니다. 놓고 나오겠습니다.